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중에서 제가 퀴즈 내겠습니다. 기본소득이 무엇인가 한 문장으로 정의를 내렸었는데 사실 그 안에 네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기본소득이 뭔지를 알아야지 뭘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죠? 기본소득에는 네 가지 요건이 있는데 뭘까요? 어떻게 돼야 이걸 기본소득이라고 부를까요? 없으신가요? 이거 외워두십시오. 이거 보편성, 누구에게나 다 지급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에게나 다 지급한다. 이게 보편성. 그리고 무조건성, 네가 일을 하면 돈을 얹어주겠다라는 그런 어떤 조건이 있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무조건 주는 거예요. 일을 하든 안 하든. 개인성, 가장한테 지급하는 게 아니고 그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개별적으로 다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현금성, 현금을 주는 거예요.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그 네 가지를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소득이라는 걸 얘기할 때에는 항상 이 네 가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논의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다른 복지제도하고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 문제 더 내죠, 뭐. 맞히신 분이 없기 때문에. 자, 기본소득이라는 것을 지지하는 사상적 토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 여러분이 기본소득을 찬성을 하시든 반대를 하시든 이거를 공격해야 돼요. 아니면 이거를 지지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선별적 복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대응할 수도 없고 뭐가 다른지도 사실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기본소득을 지지하는지 혹은 반대하는지 이 사상적 토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 기본소득은 지원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배당금에 가깝다 그랬죠. 자, 지원금과 배당금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시고, 자, 배당금 성격이 있다고 하면은 그거를 뒷받침해주는 근거가 무엇인가, 그걸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연권 사상이 뭐죠? 예, 맞습니다. 두 가지로 보셔야 돼요. 이 세상에는 우리 신자들만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경적인 근거만 가지고 이 세상에서 얘기할 수는 없죠. 그래서 먼저 일단 그 신앙적인 부분 제외하고 먼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먼저 이 자연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귀속되어 있다. 만인 귀속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것이다 하고 모든 사람들이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그게 만민 향유권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자연권이라 그래요. 자연에 대한 권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 사람이 자연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내 것이다 라고 독점할 수 없어요. 그래서 땅이 되었던 물이 되었던 공기가 되었던 이런 모든 자연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사용해서 어떤 생산을 해냈습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노동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윤을 가질 수가 있다. 그러나 자연 그 자체를 자기가 독점할 권리는 없다. 자연 자체의 가치까지 자기가 생산한 것의 가치에 더해서 그것을 이윤을 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흔히 상식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현재의 경제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연권 입장에서 본다면 이들은 뭔가 더 갖고 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갖고 있고 다른 사람들도 누릴 수 있는 땅이 됐던 공기가 됐던 물이 됐던 이런 것들을 독점한 꼴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한 배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배당금,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권리에 대한 배당금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첫 번째 사상적 토대고, 그 다음에 신앙적인 측면으로 들어오면은 모든
자연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다. 자, 이게 더 뒷받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우에는 그 사상까지, 그 신앙에 대한 있어서의 그 부분까지도 다 뒷받침이 되어서 그것이 이제 기본소득의 토대가 됩니다. 왜 모든 사람한테 돈을 지급을 해야 되느냐? 그 근거가 된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기본소득이라는 이 주제를 생각을 하실 때요, 항상 생각하고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기본소득에 찬성하는 분이든 반대하시는 분이든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은 어려운 분들, 가난한 분들을 도와야 한다라는 그 점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뭐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람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생활 수준을 갖고 있는 분들을 잘 선별해서 그분들을 도와야 된다. 이게 선별적 복지거든요. 그분들도 어려운 분을 도와야 된다. 똑같은 생각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편적 복지나 이런 기본소득은 어려운 분들 도와야 한다 얘기를 하는데 다른 방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기본소득을 공부하시면서는 왜 선별적 복지는 안 되고 이런 기본소득 같은 보편적 복지를 해야 된다라고 이 사람들은 얘기를 하는가, 그거를 캐치를 해내셔야 돼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기본소득을 지금 공부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본소득에 찬성해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유도해가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제 생각은 어쩌면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입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공부하면서 저는 기본소득에 찬성하는 분들 일단 그 생각에 충분히 젖어들라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야지 이분들이 주장하는 게 뭔지를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또 그걸 충분히 이해해야 제가 혹시 나중에 반대를 한다고 해도 제대로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계신 어떤 느낌적 느낌이 있을 거예요. 나는 그냥 이렇게 선별적 복지가 더 좋은데, 나는 이런 보편적 복지가 더 멋있게 들리는데, 근데 그건 진짜 느낌적 느낌인 거고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내 생각이 넓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는 동안에 이 사람들이 진짜 뭘 얘기하는가,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일단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비판을 하는 겁니다. 비판을 할 때는. 아셨죠? 그러면 오늘 또 내용 나가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좀 신학적인, 성경적인 내용을 공부하겠는데요. 설문조사 제가 단톡방에서 부탁드렸던 거 있잖아요. 그게 우리 그 교재의 뒷부분에 나오는 그 설문을 그대로 제가 올려드린 거거든요. 거기 내용 중에 보면 기본소득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해서, 네,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니까 찬성한다면 찬성하는 그 성경적인 근거는 무엇입니까? 또 반대한다면 반대하는 성경적인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설문 그 결과를 잠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귀하는 모든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현금 혹은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기본소득의 도입에 찬성하시나요? 반대하시나요? 자, 이런 설문을 했을 때 자, 모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총 13분이 여기 설문에 참여를 해 주셨는데, 자, 보시면은 찬성하는 편이다, 매우 찬성한다. 그러니까 찬성 쪽 13분 중에서 찬성이 9표가 나왔고, 중립이 넷, 그리고 반대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소득에 다 찬성 혹은 중립이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해주죠. 반대가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 귀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신앙적 견해에서 볼 때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여기서 살짝 좀 이게 좀 달라졌어요. 그 찬성과 중립에 계시던 분 중에서 모르겠다로 한 분 가셨고, 그러니까 성경적인 근거로 따져봤을 때는 글쎄 이게 기본소득에 대한 내용이 있나 잘 모르겠다라는 말씀이겠죠. 그 다음에 반대하는 편이다. 이게 오히려 한 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찬성하신다면 그 신앙적 이유는 다음에 제시된 근거 중 어디에 가까운가요? 모두 선택해 주세요. 이거 복수 응답으로 이제 받았는데요. 이건 찬성에 대한
그 성경적인 근거가 되겠습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 근본적으로 고아, 과부, 나그네, 병든 자, 억눌린 자, 소외된 사람 등 모든 약자를 보호하는 정신이 담겨 있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 교회나 일부 사람을 통한 자선이나 구제만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모든 사람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이 제도로 정착되는 공의가, 그러니까 나라의 역할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되는 답인데요. 일자리가 없어 하루 종일 기다리던 품꾼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음에도 똑같이 하루 일당을 준 포도원 주인의 마음처럼 누구나 최소한의 생존권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40년간 광야에서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또 기본소득 제도가 초대교회의 자발적 희년 실천 정신, 초대교회 때 유무상통했던 그 실천 정신에 가깝기 때문에 이런 근거로 찬성을 이제 해주셨고, 반대하시는 경우에는 분명히 그 반대하신 분이 한 분이었는데 똑같은 문항에 두 분 이렇게 있는 걸 봐가지고는 찬성 반대 다 찍으신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게으름을 조장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많이 우려를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한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빈둥거리며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낭비이기 때문에 기본소득은 게으름을 조장해서 일하려는 의지를 약화시키기 때문에 이게 응답수가 4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고아, 과부, 나그네 등의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도우라고 한 것이지 모든 사람을 도우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또 2표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요 반대쪽에 관련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지금 봤지만 이 반대하시는 주된 이유는 지난 시간에 어느 성도님께서는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식으로든 이것이 근로의욕을 떨어뜨리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저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이 기본소득을 나눠줬더니 일하던 사람이 갑자기 일을 안 하게 됐다. 아주 단순화시켜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주 단순화시켜서 그냥 놀고 먹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일을 안 하는 사람이 생겼다.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예, 지금 이 설문조사에서도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우려를 한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반대를 지지하는 성경적 근거를 아까 좀 봤었는데 그 중에서도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말씀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살펴보려고 해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저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이제 그 말씀에 대해서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의 정용한 교수님께서 이 글을 이제 쓰신 거거든요. 이 말씀의 당시 시대적 상황 이런 것들을 쭉 짚어주시고 그리고 이런 시대적 상황하고 지금의 시대적 상황하고는 당연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날에도 그대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은 다른 어떤 성경적인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냐 이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이 아니더라도 가장 큰 반대 의견이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돈을 지급하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느냐 놀고 먹으란 얘기냐 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요 말씀을 가지고서 저희들이 좀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은 오늘 우리가 볼 이 내용들이 쓸데없는 고퀄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사실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지가 않아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가 아니고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러니까 이건 게으름 피는 사람을 꾸짖는 말씀입니다.
그 밑에 이어지는 말씀을 봐도 그게 명확해요.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게을러서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먹을 자격도 없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이건 뭐 당연한 거잖아요. 예. 일하기 싫어가지고 일을 안 하는데 무슨 기본소득 운운할 자격이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말씀은 이런 뜻이다라고 하면 게임 셋이에요. 사실은 이게. 그런데 오늘은 이분 글을 통해서 다른 좀 성경적인 어떤 원리들을 우리가 좀 끄집어낼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기본소득하고 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나눠 보겠습니다. 자, 먼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제 보낸 편지에 이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건데요. 당시 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는가, 그 배경을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모든 성경을 읽을 때에는 그 말씀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이 어떤 배경, 어떤 사회적 배경, 어떤 시대적 배경 하에서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었는가, 이걸 같이 알면은 말씀을 훨씬 더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렇게 한번 볼 거예요. 책에는 뭐 무슨 그 성경을 읽는 방법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거창하게 설명해 놨는데 그거 별거 아니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본문 자체의 내용도 봐야 되고 시대적 상황, 이런 배경도 같이 봐야 한다. 그리고 나서 오늘날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요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틀 안에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바울이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그 바울 당시 그 데살로니가라는 도시, 그 도시가 처해 있었던 경제적 상황을 보겠습니다. 바울 당시는 로마 황제가 다스리고 있던 시대죠. 로마 제국 시대입니다. 근데 이 로마 제국 시대에는 빈부격차가 엄청 컸어요. 잘 사는 사람들은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었고, 가난한 사람들은 정말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잘 사는 사람 반, 못 사는 사람 반,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던 게 아니고, 이 위에 있는 사람들은 극소수예요. 그리고 전체 국민의 80%가 최저 생계 수준 혹은 그 이하였습니다. 그 중산층도 거의 없는 거예요. 극소수 엘리트층이 있고 중산층 살짝 있고 그 다음에 최저 생계 수준 그 이하가 80%예요. 이것이 로마 제국 시대의 경제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교회의 교인들의 그 경제적 상황은 어땠을까요? 그 분포 역시 별다를 게 없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국민들이 못 살면 나라가 뭔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로마 제국은 전혀 경제적 이 약자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개인의 자선에만 의지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도움을 받게 하는, 사실 국가가 무관심한 그런 체제였어요. 그리고 자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개인 자선, 부자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돕는 거죠. 그런데 이 자선 행위도 로마 시민들에 대해서만 이 자선 행위가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 그 시대에요,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식민지 국가들이 굉장히 많았죠, 로마 제국 때. 그런데 그 식민지 사람들은 로마 시민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 막 전도하다가 뭐 어떻게 치증 맞으려고 할 때에 나는 로마 시민이다 하니까 그 천부장인가요? 갑자기 흠칫해가지고 아니 네가 로마 시민이라고?
나는 저기 돈 주고 샀는데 니깐 놈이 어떻게 로마 시민이지? 뭐 이런 장면 나오죠. 당시에는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부자인 사람들의 자선의 대상도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지금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럼 그 사람도 로마 제국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아. 이런 걸 잘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교회는 뭐 로마 시민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경제적인 약자들을 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의 어떤 차별성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어디에 보낸 편지들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데 거기를 보면은 그런 교회를 굉장히 부러워하고 칭찬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 제국의 어떤 그 관리들한테 저 그리스도인들을 좀 봐라. 저 사람들은 저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 근데 도대체 너희들은 뭐 하고 있는 거냐? 이런 식으로 편지 쓴 기록들이 남아 있어요. 그만큼 교회는 로마 제국의 어떤 그 분위기와는 달리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왔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던 그 일하기 싫어하는 그 사람도 다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 교회에 대한 로마 제국 혹은 데살로니가 시민들의 시선은 어땠는가를 좀 보겠습니다. 마케도니아라고 부르거든요. 지금 그리스에 있는 발칸반도라고 부르는 그 지역이 마케도니아거든요. 근데 그 마케도니아의 수도가 데살로니가였습니다. 친로마적 분위기가 당연한 도시가 이 데살로니가였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명한 황제 숭배도 기꺼이 한다는 얘기죠. 하지만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때문에 자칭 신이라고 하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서 우린 섬길 수가 없다. 당연히 거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로마 입장에서 볼 때에는 반역자들이에요. 어떤 도시에 반역자들이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정책은 뭐냐면은 너네들이 로마의 법을 잘 따르면 우리가 잘 해주는데 너희가 우리한테 반역을 하면은 우리가 싹 쓸어버린다. 이게 로마 제국의 정책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데살로니가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다 반역자에 해당하는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하겠죠. 로마 제국이 언제 이 도시로 쳐들어와서 싹 쓸어버릴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어떤 시선으로 볼까요? 당연히 아주 좋지 않은 부정적인 시선으로 봅니다. 자, 요게 데살로니가 안에서 교회를 보는 시선이었습니다. 얘네들은 반사회적이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제 뭘 볼 거냐면은 성경에 나타난 어떤 경제적 개념이랄까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좀 살펴볼 거예요. 바울 서신과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비량 선교를 하죠. 자비량 선교란 자기가 돈을 벌면서 필요한 돈을 충당해 가면서 선교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흔치 않은 일이었어요. 당시에 뭐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라든가 아니면 선교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후원, 지원을 받아서 그런 경제적 걱정은 하지 않으면서 사역을 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다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의 지원, 후원을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은 뭔가 좀 열등한 그런 교사로 여기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시대적인 통념을 깨고 자기가 돈을 벌면서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 교인들이 후원을 해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일을 하면서 선교 사역을 계속했어요. 그거를 보면 사도 바울의
어떤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원칙을 알 수가 있죠. 가능하다면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경제 생활을 꾸려나간다. 이게 사도 바울의 원칙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자선이나 후원에 의지하지 않는, 가능하다면 그렇게 의지하지 않는 모범을 스스로 보였습니다. 자, 그게 경제적 주체성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경제적 주체성이다. 내가 스스로 경제를 해결한다. 그 다음 반면에 또 경제적 공동체성이 있었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던 경제적 주체성은 가능하다면 의지하지 않는다예요. 그런데 불가피할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하려고 하나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내가 돈을 벌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든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교회는 어려운 자들을 무조건 도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선교 사역을 하잖아요. 근데 그 자기가 세운 교회들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들을 돌아다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있는 그 지역이 심한 가뭄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경제적으로 다들 어려지죠. 그래서 성도들도 어려지고 교회도 다 어려워졌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선교하러 이렇게 자기가 세웠던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그 교회에서 구제 헌금을 다 모금을 했어요. 자기가 이끄는 그 선교팀이 있는데 그 선교팀이 그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전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교회는 자기 교회 안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을 뿐만이 아니라 더 넓게 다른 어려운 교회까지도 도왔어요. 그들의 어떤 공동체 의식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식구들만 우리 식구다 이게 아니고 얼굴 한번 본 적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다른 사람들도 다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다라는 공동체 의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안디옥 교회 이런 데에서 선교사가 파송이 돼서 자기네들 교회가 세워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영적인 도움을 받았다라고 그걸 고맙게 여기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물질적으로 어려워졌으니 이제는 우리가 그 부분을 돕겠다 해서 부유한 교회뿐만이 아니라 정말 극심한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 교회에서도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모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해요. 자, 요게 경제적 공동체성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경제적 대안성이라는 건데요. 로마 제국이 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관심도 없었다 그랬죠? 그게 당시의 경제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교회는 그 경제 시스템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돕는 대안적 경제를 제안한 거예요. 실제로 그것을 행하면서. 그래서 이것을 경제적 대안성이다, 대체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서로 이제 물건을 갖고 와서 나누는 그런 일들을 했고, 더 잘 돕기 위해서 그래서 집사를 세운 거죠. 구제에서 누락되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이걸 좀 더 잘해보자 해서 그래서 집사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에 얼마나 여기에 집중을 했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바울 서신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실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많이 나와요.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4절부터의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처녀에 대하여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여성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자, 바울이 결혼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대환란이 이제 있는데 그게 임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이 아주 임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결혼하지 않고 그 환란을 겪는 것이 오히려 좋다라고 얘기해요. 내 가족까지 있는 상황에서 같이 환란을 당하면 더 괴롭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결혼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지내라. 이렇게까지 권면한다고요. 재림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바울이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이 만약에 내일이다. 그럼 여러분 지금 뭐 돈을 갖다가 엄청나게 벌고 저축해두고 그런 게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 없죠. 그래서 실제로 사도 바울은 돈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초연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0절 말씀을 보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물질에 연연해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 임박한 정말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뭐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별 의미가 없죠. 결혼도 하지 말라 그러는데 뭐 가난한 분들도 좀 있으면 예수님 오시는데 내가 굳이 그분들한테 뭐 이렇게 신경 쓸 사실 그렇게 뭐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들을 열심히 도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그러니까 두 가지 사상이 지금 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 일하기 싫어서 빈둥빈둥거리는 게으른 사람들까지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일을 안 했을 것 같아요? 원래 게으른 사람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 나눈 거기에 답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금방 오실 거거든요. 뭐 하러 돈 모아? 금방 오실 건데. 뭐 하러 열심히 일해? 금방 예수님 오실 건데. 그러니까 대충 편하게 있다가 나 그냥 천국 가겠다. 이런 거죠. 근데 바울은 재림이 임박했다 생각하면서도 절대로 그렇게 살라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본인이 스스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빈둥거리는 이 사람은 잘못된 종말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 일하기 싫어하는 이 사람은 지금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잘못된 종말신앙. 이제 뭐 내일이나 모레면 예수님 오시는데 뭐 하러 열심히 일하냐? 요거 하고 그 다음에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 열심히 구제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먹고 살 게 없어도 교회가 먹여 살려줘. 그러니까 또 거기서 의존해가지고 또 일을 안 해요. 요 두 가지가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된 원인입니다. 자, 지금 교회가 가뜩이나 반사회적이다 이런 지금 그 인상을 주고 있는데 이제는 일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거기에 많다. 자, 이런 소문까지 이제 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겠어요? 나쁘게 생각하겠어요? 더 나쁘게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여기에서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막 꾸짖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종말에 대해서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걸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밖에서 교회를 볼 때에 이런 부정적인 시선을 갖지 않게끔 우리가 비록 황제 숭배는 하지 않지만 그러나 로마 제국의 다른 질서나 그런 기준들은 너희들이 다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 오히려 그거를 능가하는 윤리적인 삶을 살아라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는 경제적 구조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 피를 빨아서 위에 있는 소수가 잘 먹고 잘 사는 구조였어요. 그게 로마 제국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교인들에게 뭘 가르쳤냐면은 서로 돌봐라. 그리고 각자
열심히 부지런히 일을 해서 다른 사람의 짐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부터의 말씀을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 로마 제국의 질서, 어떤 그 윤리, 그걸 넘어서는 수준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하니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네가 게으름으로 말미암아서 교회의 다른 성도들에게 부담을 지우지 말라는 걸 첫 번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라. 이 외인이 교회 바깥 사람이에요. 교회 바깥 사람이 이 교회를 보면서 부정적인 인상을 갖지 않게끔 하라는 말씀이에요. 네가 게으르게 농땡이 치는 걸로 말미암아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일부 신자들이 게으르게 살았는데요. 그 결과로서 교회에 부당한 부담을 지웠습니다. 자, 아까 80%가 경제적으로 취약한 분들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교회 안에도 그런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죠. 그런 상태에서 내가 게을러서 부담이 되면 교회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이 최저 생계 그 기준 이하인 분들이 80%인데 거기에 놀면서 이게 또 나 좀 도와주세요 하는 사람까지 있으면은 그게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근데 그런 이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들로 말미암은 대외적인 부작용은 뭐예요? 교회 바깥 사람들의 교회를 갖다가 아주 못마땅하게 보게 되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문제 생기고 교회 바깥에서도 교회를 볼 때 문제가 생기고. 자, 이런 배경 때문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말씀이 나왔다는 거죠.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 사실은 그게 아니고 정확하게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자, 그러면은 이 말씀을 이제 오늘날에는 이제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 예, 아까 이 데살로니가 3장,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장 말씀을 뭐 이렇게 길게 써놓은 거는 좀 쓸데없는 고퀄이다 말씀드렸는데, 게으르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 뭐 기본소득이고 뭐고 그걸 논할 자격은 없지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사실 이런 사람이 아니라 일하고 싶지만 일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 살펴봐야 돼요. 그게 오늘날의 시대적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M4 세대라는 말 나온 지 오래됐는데요. 예전에 뭐 3포 세대였다가 그게 이제 N4 세대, 훨씬 더 많았던 얘기예요. 더 많은 것들을 포기한 세대다. 취업, 뭐 결혼, 아이 낳는 거 이런 모든 걸 다 이제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M4 세대가 자발적으로 취업을 포기를 한다고 할 때 그 포기가 과연 개인적인 책임이라고 할 수 있는 거냐 하는 거예요. 요건 좀 우리 한번 좀 토의를 좀 해볼까요? 여러분들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왜 청년들이 제가 그 프린트에 보면은 자발적으로라는 말에도 밑줄 그어놨는데요. 물론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못하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이를테면은 좀 험한 일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일을 하려면은 또 일을 할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일을 안 하는 청년들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지금 그 통계를 보면은 청년 4명 중에 1명꼴로 실업자입니다. 근데 그 중에는 이런 자발적 취업 포기자들도 있어요. 자,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지난 시간에 나누었죠. 뭐 4차 산업혁명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 그러면은 자발적으로 취업하지 않는 왜 이런 사람들이 생길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말씀하는 일하기 싫어하는 게으른 자들인가요? 아무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예.
어차피 우리의 생각을 나누는 거니까요. 게을러서 그렇다. 괜찮습니다. 저기 배가 불러서 그렇다. 아니면 나약해서 그렇다. 네, 뭐 다 좋습니다. 자, 자발적으로 취업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이상과 현실. 이상은 어떤 이상이고 현실은 어떤 현실인가요? 내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도 그렇고 난 이 정도의 레벨인데 이런 일을 하기에는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아, 이걸 또 한번 또 시작하게 되면은 그 수렁과 같아서 헤어나올 수가 없다. 자, 다른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취업을 하고 있지 않은 그런 청년들이 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는 아닌데 주위에서 보면 사장님들이죠. 사장님들이 이렇게 사원을 이렇게 모집을 하잖아요. 그 청년들은 그 회사에 어느 정도 알고 가는 거잖아요. 월급이나 여러 가지 기본적인 건 알고 이력서를 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위에 오래 좀 괜찮게 사업하시는 분들이 면접하러 오는 청년들을 이렇게 평하시더라고요. 주위에 있는 분들만 몇 분은 안 계시지만 뻔히 조건을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물어보는 것이 월급 얼마냐, 쉬는 날 언제냐 이거를 따져서 굳이 그걸 알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대답을 해주면 그 자리에서 아, 자기는 월급이 너무 적은데 더 주시면 안 되겠냐. 이렇게 흥정을 한대요. 아, 쉬는 날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하고 며칠 근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일이 바쁠 때는 잔업도 하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자기는 잔업 안 하고 싶은데 꼭 해야만이 되느냐. 5명이 오면 4명 정도는 자기는 못 오겠다라고 한대요. 그래서 그럼 뭐 저기 그 조건, 직장에 대한 네, 예, 어떤 월급도 마음에 충성심 안 같은 들고, 것도 사실은 떨어지고 예, 그다음에 월급도 어떤 마음에 그 안 들고, 급여 예, 예, 쉬는 그렇죠? 날도 급여 뭐, 그다음에 근무 조건 예, 예, 그런 거, 이런 것들의 어떤 기준이 스스로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아, 어느 정도에 일하는 사람은 월급이 어느 정도고, 어느 정도고, 대충 알아요. 제가 이제 그분들하고 가까워, 이 아, 근데 생활했을 때. 뭐 거기 지원한 근데,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명시가 안 돼 있으니까 가서 물었겠죠. 아니요, 다 명시를 하는데도, 와가지고, 혹시 자기가 일을 할 테니, 이런 조건을 조금 더 월급 올려준다든지, 야근을 할 때 수당을 더 주면, 혹시 회사 측에서도 아 그래 지금 사원 뽑고 일하는 사람 잘 모집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너 일을 시켜줄게라는 그런 걸 좀 깔고 오는 경우가 많대요. 그러면 근데 지금 그 예, 취업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제 그런 예, 분들이라 그래서 생각하시는 거죠? 예, 이 사장님들이 주위에 그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실업자들이 많고 자포하는 이게 포기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보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생각은 그렇게 얘기해요. 배불러서 그렇게 얘기하는 배불러서 거. 그렇다. 네. 예, 제가 보면 월급이 제 기준으로 봐서 그런지 몰라도 그분들도 그래요. 그렇게 작은 월급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옛날처럼 막 밤 12시까지 야근 작업하고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편하게 일을 하면서 쉴 건 다 쉬면서 임금은 조금 더 받길 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래요. 네. 그래서 대부분이 왔다가 가는 경우가 80% 이상 된다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자기가 본인의 기준이 원하고 너무 높다. 받는 수준하고 네. 너무 아니기 때문에 취업을 하지 않지 않나라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또 어디 또 다른 또 생각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뭐 이제 반대하는 건 아닌데 이제 그쪽의 이야기만 이제 들었으니까 또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면 한 2, 30년 전에 경제 생활을 하셨던 분들과 이제 지금 경제 생활을 시작했던 사람들의 상황은 너무 많이 다른 상황이라고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30대, 20대 후반 이 친구들이 경제 생활을 시작하기 전부터 이 친구들은 경쟁에 항상 놓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지 간에 싸워서 쟁취를 해야 되고 그 싸워서 쟁취를 해서 얻은 것으로 자기 걸 삼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의 가장 기본적인 생각은 당장 눈앞에 놓여진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든 결과물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일을 했을 때의 결과물은 임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더 좋은 임금을 받는 쪽을 선택하는 거고, 조금이라도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하는 거를 이 친구들은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떤 발전 가능성이라는 걸 보고, 아, 이 회사에 내가 어느 정도의 뭐 어떤 내가 희생을 하고 이 회사에서 헌신을 하면 내가 성장을 할 수 있고 내가 이 회사와 함께 무언가를 해나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예전에는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은 성장하지 않는 시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을 바라보는 그런 어떤 개념으로 직장을 찾는 게 아니라 나에게 어떤 이득이 있을 것이냐. 내가 이만큼 일했을 때 이만큼의 어떤 결과를 얻어갈 수 있을 것이냐. 이 친구들은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친구들이 가서 연봉 협상을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지금 당장 내가 가서 8시간의 일을 했을 때 반 10원이라도 더 주는 곳에서 일을 하고 싶지 그거보다 덜 주는 곳에서 일을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미 그렇게 살아왔고 경쟁하면서 어쨌든 쟁취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결과물을 얻고 싶어 하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좀 로망일 수도 있지만 같이 성장하고 같이 어떤 것들을 도모해가고 함께 무언가를 하는 거에 대한 사실 기대는 없어요. 이 친구들은. 그냥 오로지 눈앞에 있는 결과물과 눈앞에 있는 어떤 소득, 이득, 또 어떤 자기가 얻어갈 수 있는 것들에만 집중을 하는 그런 세대가 이제 그걸 요즘 말로 해서 이제 MZ 세대라고 하죠. 예. 그런 친구들이 지금 20대 후반, 중반, 30대 초반 이런 친구들인데,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 성경에서 이제 데살로니가 시대에서의 어떤 것과 우리가 매칭을 시켜 본다면, 제 개인적으로는 로마 시대 때 어떤 경제적인 흐름은 사실 노예제도를 기반으로 한 사실은 경제 구조잖아요. 그래서 노예제도에서부터 비롯되는 어떤 생산성을 바탕으로 소수의 인원들이 이제 먹고 살 수 있게 되는데 지금 우리도 비슷한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중위 계층을 제외하고 하위 계층의 노동자들의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 착취라고 표현하면 좀 너무 거칠긴 하지만 어떤 그런 어떤 노동 환경으로 인해서 높은 이제 상위에 있는 진짜 몇 프로, 1%도 되지 않는 인구들에게는 그 부가 집중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경제적인 계층이 이때랑 당시랑 사실 지금이랑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저도 일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그거는 부끄러워할 만한 일이고 경계해야 될 만한 일이고 그거는 뭐 노동적인 것뿐만 아니라 어떤 정서적이고 영적인 부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떤 사회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열심히 일해도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미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친구들은 일을 하는 걸 사실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자신이 원하는 환경이 아니라. 그런 점에서는 어느 정도는 이제 그런 이해 폭을 깔고 그런 어떤 지금의 이제 20, 30대 친구들을 생각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 물론 그게 당위성으로서의 어떤 이해로 우리가 뭐 접근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하지만 어쨌든 그런 이해는 어느 정도는 하셔야 지금의 어떤 경제적인 활동들을 하는 젊은 친구들을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좀 이제 나눠서 생각해 볼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먼저는 어떤 시대적인 그 상황이 예전과, 그러니까 사실 어떤 제 세대예요, 제 세대. 제가 이제 직장 생활할 때 그 세대하고 지금 세대하고는 어떤 직장의 지속성? 이런 부분, 그리고 직장에서 내가 비전을 가질 수가 있느냐 하는 부분, 그 부분이 일단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이고, 또 지금 세대 안에서도 어떤 직장, 어떤 직군은 그나마 길게 볼 수 있는 그런 직장들이 있고, 또 어떤 직군들은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런 직장들도 많다. 그래서 그런 어떤 수직적, 수평적인 구분 생각을 하면서 좀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좀 생각이 드는데, 혹시 관련해서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발적 실업에 대한 것들은 저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하려고 그러거든요. 첫 번째는 아까 이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것 중에 경쟁 속에서 서열화되고 있고, 그 다음에 저는 그 전제는 동의하지 않아요. 직장이 뭐 좋은 직장이 있고 나쁜 직장이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뭐 임금으로 따지면 평가하는 거 말고. 근데 어쨌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런 서열화 속에서 더 좋은 직장에 대한 거, 내가 원하는 직장에 대한 거, 아까 이상하고 현실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취업을 유예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그런 형태가 하나 있는 게 있고요. 이 자발적인 실업이라는 형태가. 그래서 제가 이제 첫 번째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어쨌든 뭔가 이상적인 것에 의해서 실업 상태를 유지하는 그런 형태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일을 뭐라 그럴까, 너무 가린다? 예, 가리는 거 있죠. 가리는. 그리고 일하는 거에 대해 급여에 대한 거, 뭐 사실은 회사 입장에서는 신입사원을 뽑는다는 거는 거의 투자예요, 투자. 저 일에 대한 걸 가르쳐야 되고 뭐 해야 되는 투자거든요. 뭐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전제가 이제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제가 인턴 50만 원 받으면서 일 시작했거든요. 대학원 나와서. 그때 임금을 따지고 뭐 복지를 따지고 그럴 때가 아니었거든요. 그냥 먹고 살아야 되니까. IMF 때. 그렇게 하고 경력 쌓다가 보면 어느 정도 경험도 쌓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회사로 이직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는 거고. 근데 원천적으로 스타팅 자체를 좋은 직장에서 하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무엇이든 하면서 사실은 뭐 어떤 일을 하든 작은 일을 하든 하면서 경험도 쌓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물론 일을 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못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긴 있는데, 일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뭐랄까 게으른 사람이 안 됐으면 여기 성경에서는 능력이 된다면 거기에 맞는 일들을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이상은 제가 그러면은, 일단 시간상 제가 좀 요약을 좀 해볼 텐데요. 혹시 또 더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면 그때 말씀해 주세요. 예. 어쨌든 일할 기회가 있으면 그 일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예,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실업을 선택했다면 그건 조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예, 이렇게 보면 될까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일을 한다는 것 자체에서 자기가 원하든 안 하든 기본적으로 생존을 위한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한다 그러면 네. 그 일에 맞게 찾는 거는 참 전 좋은 그래도 일단 것이라고 책임 있는 행동이고, 책임 있는 행동인 거죠. 예. 단 사회적으로 그 어떤 그 다음이 갈 수 없는 사회라고 그러면 그건 문제죠.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일하려고 하는데도 기회 자체가 없으면 그건 또 문제고. 예, 그렇죠. 그거에 대한 기회는 그러나 좀 원하지 않는 일일지라도 어쨌든 기회가 있으면은 그건 하는 것이 그럼요. 저는 맞다. 그렇게 이런 봅니다. 말씀이시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혹시 또 생각 갖고 계신 분도 계세요? 그 4차 산업혁명 그것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실제로 지난 시간에 우리 얘기 나눌 때 중간에 구멍 뚫리고 있다. 다 추락하고 있다. 그 현실이에요, 현실. 지금 실제로 현실이에요. 근데 그것도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예전에, 그러니까 제때 말하는 거예요. 제때 이제 이 정도 공부했으면은 웬만하면 다 이 정도 직장은 들어간다 하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 정도 내가 배운 사람들은 이런 일들은 안 한다는 게 있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그 4차 산업혁명, 그 영향이 사실 꽤 큰데요. 이를테면은 뭐 이 정도 공부를 했는데 웬만하면 갈 수 있었던 그 직장을 못 가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웬만하면은 그런 데는 안 가 있던 거기를 이제 웬만하면 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계급으로 얘기하면 좀 이상하지만은 이 계급은 그 아래 계급에 있는 직군으로 취업을 하고 여기로 가던 사람들 그 밑에 있는 직군으로 취업을 하고 이런 어떤 하향 추세가 지금 굉장히 많다는 거죠.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이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시대
어떤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직 기본소득까지 얘기하지 말고 일단 그 M4 세대를 이해를 해보자는 얘기예요. 왜 이들은 취업을 안 하는 것인가? 취업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자리가 없는 거잖아요. 자리가 있어도 안 한다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어디든 자리가 어디든 있긴 있어요. 뭐든 있겠어요. 뭐 쿠팡이 됐든 뭐가 됐든 있긴 있다고요. 그런데 왜 안 가냐 하는 거예요. 왜? 배가 불러서, 물론 배가 부른 부분도 분명히 있겠죠. 예. 이 중소기업, 그러니까 대기업이 100의 임금을 받는다고 그러면 예. 중소기업은 가령 60의 임금을 받아요. 소기업은 50 임금 받거든요. 우리가 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아까 얘기한 목사님 얘기한 것도 비대할 수도 있어요. 과거에는 대기업 갈 수는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갈 수 없는 상황이 여러 가지 이제 거기를 들어가는 쪽이 다 직접이 된 거죠. 대기업이.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임금 격차가 커지거든요. 일본하고 대비했을 때 중소기업, 소기업 비율을 봤을 때 엄청난 임금 격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대기업에 가고 싶은 거고 더 안정적인 직장에 가고 싶은 상황인 거죠. 이제 현실적으로. 내가 당장 일은 할 수 있어. 소기업에 들어가서 일은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일은 귀하고 뭔가 해야 되겠으면 소기업에 가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거기서 경력을 쌓겠죠. 그런 사람도 있고요. 다 획일적으로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특히 이제 여력이 있으신 분들, 자제분들은 특히 그런 기다리는 시간, 뭐 스펙을 쌓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급하신 분들은 어쨌든 가야 되는데 잘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 가서 일을 하다 보니 비슷한 일을 하는데 회사에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임금 격차가 나고 그러면 실망하고 다른 데로 또 찾고 만족을 못하는 거죠. 아까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러한 웬만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스펙 기준들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이제 높이 올라가기가 뭐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죠. 왜냐면은 경쟁자들도 많고 그에 따른 고용 인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적다 보니까 그거에 많이 몰리게 되면서 경쟁률에서 떨어지고 그렇다 보니 다 대기업을 가고 싶어 하는데 본인의 어떤 능력이라든지 가지고 있었던 경험이라든지 이런 거를 대비를 해봤을 때 이런 중소기업이라든지 소기업에 가기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좀 그런 데를 기피하는 그런 것들이 좀 많다 보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자발적으로 취업을 포기하게 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들을 쌓아봤자 나를 뽑아주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경쟁률에서 내가 뒤떨어지기도 하고 이러한 것들 때문에 자발적으로 취업을 포기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저도 이제 뭐 인턴으로 이렇게 처음에 들어가게 됐어가지고 사실 크게 어렵지 않게 저는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지만 뭐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기업만큼의 이러한 규모는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능력에 비해 저는 좀 잘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지만 만약에 주위 사람들은 스펙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거를 목표로 하는 회사를 못 들어갔을 때 조금 많이 좀 자책하고 좀 실망하고 이러한 친구들이 한두 명은 좀 있어서 조금은 눈을 낮춰서 뭐 간다거나 아니면 그거에 좀 더 두드리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거나 뭐 이런 친구들은 좀 몇몇 봤습니다. 그럼 뭐 어쨌든 어디든 가려면은 가긴 간다는 얘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청년들을 대상으로 왜 취업을 안 하느냐. 이제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보면은 그분들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한마디로 비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전이란 것도 뭐 생각하기에 따라가지고는 또 배부른 소리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분들이 생각하는 비전은 이런 거예요. 내가 여기에서 일을 시작을 했을 때
일단 그 일을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회사 자체가. 그리고 이걸 내가 오랫동안 일을 한다고 해도 나의 급여가 거의 오르지 않는다. 보통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내가 또 여기서 일을 해도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자 했을 때 경력에 도움이 안 된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얘기를 하시거든요. 우리 아이들, 저희도 이제 청년이잖아요. 두 딸이 둘 다 청년이잖아요. 처음에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나는 그냥 알바나 하면서 살 거야.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좀 깝깝하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어떤 좀 장래가 불투명하고, 뭐 좀 더 해봐야 아는 부분이겠지만, 어쨌든 이제 좀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실제로 이제 알바를 지금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알바를 하더니 말이 좀 바뀌었어요. 평생 이렇게는 못 살겠다. 말이 바뀌었어요. 내가 나이가 30, 40, 50이 될 때까지 이렇게 알바하면서 내가 못 살겠다. 이렇게 말이 바뀌었어요. 실제로 제가 그렇게 들은 얘기예요. 그리고 저 부모의 입장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뭐 알바가 됐든 아니면 뭐 쿠팡이나 이런 일이 됐든 그거를 진짜 40, 50이 될 때까지 계속 하는 걸 바라는 부모는 아마 없을 겁니다. 저도 그거 바라지 않거든요. 그럼 그거 말고 다른 일을 해야지라고 했을 때 다른 일을 하면 좋죠. 하면 좋은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얘들도 지금 그걸 체감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미 그 스펙 좋은 애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스펙 좋은 애들이 많은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평범한 우리 아이들 같은 아이들은 자기가 원하는 그런 직장은 거의 가기가 또 힘들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비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차원에서 비전이 없으니 그러니 이제 자발적 실업 상태로 가는 거예요. 얘들이 그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빌 언덕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비빌 언덕? 비빌 언덕? 그런 부분도 있죠. 비빌 언덕이 부모가 됐대. 예. 뭐 그러니까 네. 뭐 내가 알바 정도 해도 그 영향이 있어요. 밥은 먹여주겠지 뭐 이 정도? 그 영향이 있어요. 나쁘게 말씀드리자면은 그들의 어떤 나약함이라고 그렇게 몰아붙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니트족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그게 뭐 not 뭐 education and 뭐 어쩌고저쩌고 뭐 트레이닝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거든요. 뭐 취업을 위해서 내가 더 배워야 되잖아요. 거기 필요한 뭘 배우거나 훈련받거나 그런 거를 아예 아싸리 포기하고 그냥 부모 품에서 계속 있는 장성한 자녀들, 그걸 니트족이라 그러거든요. 그 니트족들이 많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너희들이 참 너무 부모를 의존하는구나, 나약하구나, 뭐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지만은 또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사실 우리가 겪었던 것과는 다른 어떤 그런 또 상황이 또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또 그런 생각도 또 합니다. 어쨌든 네 말씀하세요. 예. 우리가 흘러갈 때 지금 부족한데 회사에서 인적 자원이 부족한 데는 계속 부족해요. 네. 예, 특히 작은 회사들은 부족해요. 일할 사람이 없어서 난리고. 그리고 저희 같은 직군에서는 희귀한 그 스킬을 요구하니까 그럼 또 부족한 데가 있어요. 그것도 근데 또 높은 스펙을 요구하니 또 예, 부족하긴 네, 한 데도 있고. 근데 예. 제가 이제 생각하는 부분이 요즘에 그 계속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그 독일 사회 같은 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서열화하는 것들이 사회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많이 없어져 있거든요. 교육 자체도 파리도 그렇고 1대학, 2대학 뭐 이렇게 돼 있고 독일 자체도 보면 대학에 서열화하는 건 없어요. 대학은 누구나 가고 싶으면 다 가요. 대학을 안 가도 사회적으로 임금적인 부분들이 크게 격차가 크지도 않고. 근데 우리는 저도 그렇고 어쨌든 이 피라미드 속에 맨 위로 가려는 그런 그 프레임이 머리에 있잖아요. 벌써 대기업. 뭐 구조도 그렇고. 그러면 사실은 대부분이 불행한 사회거든요. 취업도 보면 내가 왜 중소기업 아니요.
중소기업에도 견실한 데도 있고, 어떻게 보면 더 세계적인 기업들이 있어요. 근데 모르는 거예요, 바깥에서. 사실은 중소기업 중에 전 세계 3위하는 그런 업체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근데 안 가요. 거긴 필요한데. 못 가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안 가요. 왜냐하면 임금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원들이 중소기업은 악순환이죠. 조금 그렇더라도 조금 실력 있는 인재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커서 더 어쨌든 더 가치를 부여하고 그러면 좋겠는데 남아서 성장하면 거기도 조직화가 같이 크면서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어느 정도 경력 쌓으면 현실은 더 높은 데로 가야지. 이게 현실이거든요. 더 유명한 데로 가야지. 예. 근데 진짜 실력 있으면 중소기업도 붙잡죠. 돈은 더 줘서. 그 수준까지 안 가기 때문에 문제거든요.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서도 그 정도의 어떤 스킬까지 올라가기까지 버티질 않는 거죠. 저는 이제 근본적으로 사람의 우리 사회 전체적인 사고 속에서 자발적 실험 부분의 상당 부분들은 서열화에 있다고 봐요. 고시공부 왜 해요? 5년, 10년 이렇게 고시공부 하거든요. 이유는 딴 건 아니에요. 사회적인 안정적인 지위, 그 다음에 그런 포지션에 대한 로망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누구의 탓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그거를? 그거는 어쨌든 전 개인이 풀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그럼 어쨌든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고 봐야 사회 되는 구조적인 건가요? 문제인 거죠. 근데 그렇게가 되면은, 이를테면 M4 세대의, 물론 전부는 아닙니다. M4 세대도 여러 부류가 있으니까요. 전부는 그럼요. 아니지만 또 많은 분들은 좀 그런 사회 구조의 좀 어떤 희생양이다라고도 볼 수 있지는 않을까요? 희생양일 수도 있죠. 근데 거기에는 MZ 세대나 뭐 M4 세대 뭐 요즘 얘기들 많이 하지만 거기에도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는 취업이 안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알바 해가지고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스타트업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모여서 물건도 떼다 팔고 뭐 유튜브에 채널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돈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 친구는 그런 친구를 도와주려고 서포팅하는 일들을 하는 친구도 있고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것 중에 약간 이제 부정적인 측면에만 있지만 다양한 층 속에 그렇게 뚫고 가는 친구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도전의식을 갖고 또 그렇게 하시는 네. 분들도 있죠. 예. 그러면은 그런 친구들이 과연 어쨌든 낙오자가 될 거는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그 논의 과정 속에서 어쨌든 다양한 스펙트럼의 청년들이 또 있는 거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구조적인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갈까 이 전체적인 것들을 제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권한은 어쨌든 사회적인 인식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독일 사회가 1, 2차 세계대전 그 철저한 반성 속에 나온 게 뭐냐면 독일의 어떤 우월주의 같은 것에서 온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철저하게 파괴하는 노력들을 독일 사회 전체적으로 했던 거거든요, 정치적으로. 근데 저희도 이제 악순환의 사회의 이제 구조 속에 가는 거거든요. 4차 산업에 거기다 기름도 붓고 뭐 해서 더 이제 그렇게 가는 부분들이 이제 양극화되는 부분으로 가고 어떤 기회의 측면에서도 사실 불평등한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근데 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저는 사실 교육의 문제도 크다고 봐요. 교육. 밀접하게 연결돼 있죠. 교육, 취업 다 밀접하게 연관돼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뭐 이 정도에서 이제 마무리 짓겠는데요. 지금 현재는 어떻게 보면 이제 과도기적인 단계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4차 산업혁명 어차피 시작은 된 거고 가속화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일하고 싶어도 정말로 하지 못하는 분들이 또 지금보다 분명히 더 많아질 겁니다. 그 부분은 뭐 다들 인정하실 것 같아요. 맞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기본 소득이 어떤 의미를 갖지 않겠느냐. 좀 그 정도 의미를 우리가 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그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이제 보여줬던 또 교회가 보여줬던 그 어떤 원리들이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사도 바울이 경제적 주체성을 갖고 일했다라는 부분이요.
가능하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의 경제적인 부분을 해결한다. 이 부분. 이거는 오늘날에도 당연히 적용이 돼야 할 부분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경제적 주체성을 갖고서 할 수 있는 환경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 공동체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도움이 필요한 경제적 약자들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그분들은 네가 능력이 없어서 그래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냐. 그게 만약에 아니라면 우리는, 특히 교회는, 우리 성도는 뭘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또 하나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 대안성, 대체성이라고 하거든요. 저는 그 교회가요, 좀 비상식적인 것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상식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젖어 있는 그런 통념이잖아요. 그게 상식이잖아요. 그걸 깨는 거. 근데 뭘 기준으로 깨느냐 하면 성경 가지고 깨는 거죠. 근데 잘못하면 완전 이상주의로 가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항상 현실에 발을 딛고 있는 이상주의, 그리고 이상을 바라보는 현실주의, 항상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이상적인 이상주의로 가면은 그거는 안 됩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그 성경을 기준으로, 성경에서 이것을 실제로 교회가 그렇게 했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면서 보여주는 부분이 있다면, 그럼 오늘날 우리는 뭘 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부분이에요. 지금 나라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냥 교회도 그냥 그게 그런가 보다 하고 우리도 똑같이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뭔가 다른 뭔가를 또 어떤 경제적인 영역에 있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 교인들 안에서도 그렇고 또 다른 뭐 교회들까지 더 넓혀서도 그렇고 또 일반 사회로 더 넓혀서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뭐 기본소득이 뭐 좀 이렇게 엮이는 부분이 있습니까? 뭐 어떻습니까 이게? 방금 말씀드린 몇 가지 원칙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선별적 복지로는 안 되는 건가? 꼭 기본소득 이런 걸로 이게 다 달성이 되는 건가? 뭐 이런 부분들을 전 계속 좀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소득이 아까 말씀드린 경제적 주체성, 공동체성, 대체성 이런 것들하고 맥락을 같이 한다라고 보세요? 기본소득에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어쨌든 제공을 한다라는 측면에서는 기존의 복지나 뭐 이런 부분들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 누군가는 또 소외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받는 사람도 존재를 하지만 일부는 또 어쨌든 소외가 될 수밖에 사각지대? 없다라는, 그러니까 사각지대가 분명히 존재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상 기본소득에 대한 것들을 뭐 전 국민에게 제공을 한다라는 개념은 사실 그런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는,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 사각지대를 없앰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보다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이제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각지대를 제거한다라는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그 세 가지 중에서는 어떤 부분들이 해당되겠습니까? 뭐 아무래도 이제 공동체성에 많이 결부가 되겠죠. 왜냐면 그러니까 누군가는 받고 누군가는 받지 못하게 되는 어떤 그런 결정권을 어떤 특수한 사람들이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쨌든 우리가 기본소득이라는 건 이제 자연권 안에서 이해를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누려야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측면에서는 공동체성으로 이해를 해서 함께 이 사회를 구성해 간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 아까 얘기했던 공동체성은 사실 약간은 다른 개념인데 저 사람이 어려운데 나와 한 울타리 안에 있으니 내가 그 사람을 돕겠다. 아니면 그 사람이 또 나를 보면서 나를 돕겠다. 그러니까 그걸 좀 더 좀 다르지 않나요? 예. 광의하게 좀 해석을 하는 거죠. 그렇죠. 좀 넓게 예, 펼쳐서 그러니까 얘기를 한 물론 이제 거죠. 좀 세밀하게 들어가면 당연히 예. 이제 좀 약간은 분리가 되는 부분이고 좀 결이 다를 수는 있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 자연권이라는 거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보면 좀 넓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네네. 단순히 그냥 어떤
누군가에게 모두가 권리가 있다라는 개념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그 권리에 대해서 누릴 자격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제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누군가는 세금을 더 내는 거잖아요. 네, 누군가는 세금을 덜 내고 받아가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공동체성이 좀 더 가깝지 않을까. 이런 제가 생각하는 개념은 그런 부분으로 좀 생각을 해봤었어요. 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별로 기본소득은 요 그 세 가지하고는 별로 관계 없는 것 같습니까? 저는 경제적인 주체성도 관련이 있다고 보거든요. 네, 어떤 부분에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은 아까 4차 산업하고 연계된다고 본다고 그러면 과거에는 생산이라는 거는 토지에 의존돼서 생산하는 거였어요. 농업. 어떻게 보면 심플할 수도 있어요. 산업사에서는 증기기관이 개발이 되고 뭐 방적기가 발전되면서 사실은 기계를 운영하는 그런 스킬이 필요했겠지.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4차 산업혁명에서 요구하는 스킬은 고도의 코딩, 논리력, 더 어려워졌어요. 습득하기가.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만 얘기한다고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토지, 또 하나는 돈이에요. 산업사에서는 자본에 의해서 부의 축적이 이루어진 거고, 근데 요즘에는 좀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지식이에요. 지식. 근데 이 데이터. 지식이라는 거는 지식에 의해서 오는 거. 사실 플랫폼도 잘 보면 플랫폼 노동자들이 하는 거 외에 그 플랫폼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아이디어와 직접된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경제적 주체성이라는 거는 개인이 일을 할 수 있는 뭔가가 능력들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능력을 기본소득을 주면은 그 부분이 좀 어떻게 높아지나요? 기본소득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보편적인 부분, 가장 원초적인 먹고 사는 거겠죠. 그 이상에 있어서의 어떤 부분들이 또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교육적인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 가령 악기를 연주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 뭔가를 하고 싶어라는 개인적 이상일 수도 있고 그게 돈을 버는 수단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걸 배워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투자를 할 수는 있죠. 근데 그래서 사실은 만약 주어진다라 그러면 요즘 저희 교회 어쨌든 먹고 사는 거는 사실은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어느 되게 정도,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많이 사라진 과거가 달리 사라졌다고 본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일부 충족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원초적으로는 저는 그거 고등교육과 관련된 부분들은 국가에서 무상으로 하는 수준까지 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한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거기 가기 전까지 어쨌든 경제적인 주체성을 갖기 위해서 뭔가 나는 그러니까 일자리에 대한 부분도 내가 운전이라도 해야겠어. 그러면은 그런 것들에 대해 실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첫 번째. 그렇죠. 두 일단 번째, 내가 일단 공동체 아르바이트 여러 개 하고 있는데 운전을 배울 수 있는 그 시간이 확보될 수 있겠죠. 기본소득을 받으면 그러니까 알바 하나는 안 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경제적 주체성 부분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 네, 도움이 말씀 될 계속 수 하시죠. 예. 네, 두 번째는 공동체적인 부분도 이미 이제 어느 정도 그 관련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보고요. 근데 대체성에 대한 통용이잖아요. 사실은 여기 대체성의 개념은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일종의 대안 사회 같은 거예요. 대한사회. 예, 예. 그 의미에서의 대체성입니다. 오케이. 그럼 그거는 조금 다르게 저는 이제 노코멘트 하고 어쨌든 예. 경제적 주체성과 공동적인 부분에 대해 기본소득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대체성도 관련된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까지 시행이 안 됐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회에서도 이제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기존의 어떤 그런 시스템을 뭔가 좀 거스르는 그런 거죠. 사실 우리도 지금 계속 어떤 거부감이 있잖아요. 사실은 이 기본소득이라 했을 때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그 어떤 대체성이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하려면 사실 돈 20이나 뭐 10만 원 가지고는 택도 없고 뭐 하나 배울래도 한 달에 진짜 30 이상은 줘야 되는데 그렇게 기본소득이 현실성이 없잖아요, 사실.
그 관련해가지고 제가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소득을요, 1인당 200만 원씩 준다. 그러면은 정말 게을러서 일 안 하는 사람들 많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설문조사 봤지만은 이걸 줌으로써 게을러지는 사람이 나오지 않겠느냐.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건 방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방지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기본소득이 취지가 좋다고 해도 만약에 기본소득이 실제적으로 시행이 된다고 하면은 그런 금액적인 부분을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줄 수 있는 예산이 있는지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 확보는 뭐 어떻게든 해결한다고 치고. 근데 지금 이슈는 뭐냐면, 줌으로 해서 그 사람이 근로 의욕이 없어져 버리거나 이렇게 되면 그건 문제라는 거잖아요. 그건 분명 문제잖아요. 게을러서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래. 그건 분명한 거잖아요, 그건 진짜. 예, 그런 사태, 우리는 악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본소득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저는 전 국민 다 고용보험이 되면은 좋겠다고 생각해요. 고용보험이요? 네. 아, 전 국민이 다. 그럼 일하고 있지 않으면 그 고용보험이 누구나 다 나오게? 네. 근데 그게 한도를 정해가지고, 이 사람은 평생 얼마까지, 뭐 몇 년까지 쓸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그냥, 그러면 균등하게 기회도 주고, 자기가 쉬어서 자기가 역량 강화해서 새로운 직장을 구하려면 그 시간을 그렇게 쓸 수는 있잖아요. 기간은 정해놓고 그렇게 한다?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장기 실업급여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게 1년, 2년, 3년까지 계속 그 이어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어차피 그분들도 이제 중간에 끊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뭔가 직장을 구하면 좋은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게 또 쉽지 않은가 보더라고요. 그런 것도 우리가 고려를 하면 그게 완전한, 어떻게 보면 완전 정책이란 없겠지만 좀 어떤 구멍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소득은 뭐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계속 지급한다 뭐 이런 말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 몇 년 뭐 이런 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쭉 주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그 구멍은 막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은 평생 뭐 일하지 않고 놀고 먹는 사람 생기면 그건 안 되는 거니까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정책 결정자라면? 고용보험도 부정수급이 있고, 네. 사실은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 외에 악한 일들을 벌일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기본소득 바꾸고 그거 갖고 어쨌든 라면 먹으면서 사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저는 이제 경제적인 주체성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소득이 뭔가 주어진다는 거는 사실 직업 윤리화에 관련된 부분들 우리가 수준이 올라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활동할 수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당위성이 전체적으로 인식이 돼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으른 사람들은 있을 거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개인적인 교육적인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기본소득이 제대로 오퍼레이션 되려면, 운영되려고 그러면 그게 안 되면 사실은 오히려 그 부작용 때문에 오히려 사회적 약자나 이런 분들이 혜택을 못 받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제가 권장해드렸던 책 중에서 그 21세기 기본소득이라는 책을 쓰셨던 필립 팜파리스라는 그 분은요, 그분도 이런 우려를 해요. 그 기본소득 주장하시는 분들이 그런 거 걱정 안 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당연히 걱정을 합니다. 우리 인간의 심리를 잘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분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1인당 GDP, 그러니까 1인당 국내 총 생산의 25%씩을 지급하자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분은.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이면은 한 50 몇만 원 정도 나와요. 지금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면은 50 몇만 원, 1인당 50 몇만 원 기준. 지금 1인당 최저임금이 한 달에 한 200만 원 좀 안 되죠. 지금이. 그러니까 그거보다 훨씬 못 미치는 이제 수준인 거예요. 물론 이제 여러 가족이 여러 명이 한국에 같이 모여서 살면은 문제가 좀 달라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1인당으로 치자면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것만 가지고서는 사실 먹고 살 수가 없죠. 정말 그 돈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알바 하나 정도 안 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이제 돈인 것이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운전 기술을 배운다라든가 그런 걸 할 수 있는 하나의 발판으로서 작용하게 하자. 그렇게 주장을 하세요. 그분은. 그러니까 이 기본 소득만 가지고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자. 사실은 그렇게 주장하는 기본소득 찬성론자들은 없습니다. 우리 이수 형제님께서 어디 뭐 좀 써주셨나요? 아, 여기 나오네요. 아, 여기 나오네. 자, 개인적으로 기본소득의 현대적 함의는 사회적 평등을 구현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자신의 삶에 대한 주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뭐 그럼 경제적 주체성하고 좀 연결되는 얘기도 되겠네요. 그럼 사회적 평등까지 가려면은 이 기본소득만 가지고도 좀 먹고 살 수 있어야 된다까지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인터넷 상황이 그렇게 뭐 좋아지지가 않는 것 같아서. 선생님 그 채팅으로 해주시고요. 혹시 뭐 저기 관련해서 또 다른 말씀 해주실 분이 계시면은 해주시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예, 자 기본소득을 이제 한다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가 오늘 봤던 이 주제가 게을러서 일하지 않으려는 사람 먹을 자격 없다. 자, 이게 이제 주제였기 때문에 그거 관련 지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관련 지어서. 그 다음에 그 경제적 주체성, 공동체성, 그 다음에 대안성, 요 또 세 가지를 가지고서 또 기본소득을 또 곰곰이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또 다음 주에 또 그럼 뵙겠습니다.